아내를 떠나보내고 자식들도 바쁘게 살아가며 홀로 지내던 70대 오씨 할아버지. 매일이 무료하고 말 한마디 건넬 사람 없이 적막한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요양원으로 가야 할까, 자식들에게 기대야 할까 고민했지만 그는 스스로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된 실버 커뮤니티.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곳에서 그는 친구를 만나고 함께 웃고 노래하고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기 시작합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노후를 보내게 된 오씨 할아버지. 그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노후를 맞이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영상에서 오씨 할아버지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세요. 1. 고요한 노년, 외로움과 무료함.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건만 나이가 드니 자연스레 잠이 줄어들었다. 침대 머리맡에는 아내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희미한 조명 속에서 아내의 미소가 나를 바라보는 듯해 가슴 한켠이 시려왔다. 오늘도 잘 부탁해. 나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천천히 일어났다. 집 안은 고요했다.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소리마저 쓸쓸하게 울렸다. 싱크대 위에는 머그잔 하나와 인스턴트 커피 봉지가 놓여 있었다. 아내가 함께 있던 시절엔 아침마다 신선한 커피 향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저 이 가루 커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전기 주전자에 물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침 풍경은 늘 비슷했다. 출근 준비로 분주한 젊은 이웃들의 모습, 손을 잡고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와 엄마의 모습. 한때 나도 저렇게 바쁜 아침을 보냈었다. 회사에 지각하지 않으려 허둥대고 아이들 책가방 챙겨주고 아내와 분주히 움직였던 그 시절. 하지만 이제 내 아침은 그저 적막 속에 천천히 흘러갈 뿐이다. 커피잔을 들고 식탁에 앉았다. 낡은 식탁의 맞은편 자리가 허전하다. 아내가 생전에 앉던 자리다. 당신 오늘도 잘 짰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만 같다. 나도 모르게 끄덕이며 대답할 뻔했다. 그러나 곧 적막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나는 한숨과 함께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고 뜨거운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식사를 대충 마친 뒤 어제와 다름없는 일상이 이어졌다. 식탁 위엔 어제 읽다만 신문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펼쳐들었지만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원래 관심이 많았건만 요즘은 뉴스가 남 일처럼 느껴졌다. 기사 몇 줄 읽다가 시선을 들어 거실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다. 젊은 시절의 내 모습, 품에 안긴 어린 딸과 아들, 그리고 환하게 웃는 아내. 사진 속에는 활기가 넘치는데 정작 지금의 나는 한없이 공허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거실을 걸었다. 사진 하나하나에 손을 얹어 보았다. 그땐 참 좋았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특히 아내와 함께 찍은 은혼식 기념 사진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다.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 속 아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몇 해 전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로 나는 매일 이 사진 앞에 선다. 살아생전 그녀의 웃음과 잔소리가 그립다. 여보, 나는 아직도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 마음속으로 말을 건네다가 목이 메어 더 이어나가지 못했다. 창밖으로 눈을 돌리니 어느새 해가 높이 떠올라 있었다. 나는 가벼운 한숨을 쉬고는 TV를 켰다. 텅 빈 집에 소리가 필요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TV를 켜놓은 채 소파에 앉아 있으려니 금세 졸음이 쏟아졌다. 별할 일 없이 꾸벅꾸벅 졸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난 대체 뭘 하며 사는 걸까? 하루가 어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무료한 시간들.
정오 무렵 출출해진 배를 움켜쥐고 일어났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반찬이 별로 없다. 아침 겸 점심으로 빵 한 조각과 우유로 대충 때웠다. 예전 같으면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국과 밑반찬이 기다리고 있었겠지. 문득 그리움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밥 한 술 함께 떠먹여주던 아내의 손길이 떠오른다. 그 시절엔 그것이 당연한 행복인 줄 모르고 투정도 부렸건만 이젠 꿈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이 되었다. 가끔은 텅 빈 집에 혼잣말을 하곤 한다. 침묵만 가득한 공간이 너무 적적해서다. 에휴. 나이 들어서 뭐 하는 건지. 소파에 앉아 중얼거리다 보면 눈시울이 붉어질 때도 있다. 쓸쓸함을 달래려 라디오를 켜놓고 그것도 실증나면 다시 끄고 그렇게 하루가 길고 지루하게 흘러간다. 오후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러 나갔다. 좁은 집 안에만 있으면 우울한 생각이 더 깊어져서 될 수 있으면 매일 바깥 공기를 쐬러 나간다. 공원 길에는 할 일 없이 걷는 나 같은 노인들이 몇몇 보인다. 서로 눈이라도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를 주고받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 다들 비슷한 처지인지도 모른다. 벤치에 앉아있노라면 흐르는 구름과 나무 잎새들만이 말벗이 되어 주었다. 때론 내 삶도 저 구름처럼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작은 시장에 들러 우유와 사과 몇 개를 샀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주오는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젊은 날의 우리가 떠올라 발걸음이 멈췄다. 나도 저렇게 사랑하는 이의 손을 꼭 잡고 거리를 걷던 때가 있었다. 여보. 그때 참 좋았지.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건넸다. 가슴이 뭉클해졌지만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 그래도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지 않은가. 쓸쓸한 현재뿐 아니라 따뜻했던 과거도 내 삶의 일부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하루 해가 저물 무렵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피곤하다. 사실 특별히 뭘 한 것도 없는데 마음이 늘 지쳐 있었다. 저녁으로 대충 죽 한 그릇을 먹고 나면 할 일이 없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속극이 흘러나오지만 등장인물들의 웃음소리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졌다. 문득 휴대폰을 들어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해본다. 그러나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망설이며 손을 내린다. 아이들은 저녁이면 얼마나 바쁘겠는가. 괜히 내 목소리에 걱정이나 할까 싶었다. 대신 문자 메시지함을 열어 며칠 전 딸이 보낸 사진을 다시 들여다본다. 귀여운 손주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지만 곧 사라졌다. 손주들을 한 번 안아본 지가 언제던가. 사진 속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잠시 행복했지만 이내 적막이 몰려왔다. 하루가 이렇게 또 지나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마음이 허전하다. 내일도 오늘 같겠지. 스스로에게 말하고는 머리맡 조명을 끄며 눈을 감았다. 그렇게 고요한 노년의 밤이 찾아오고 나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 잠을 청했다. 이 우연한 발견 실버 커뮤니티. 며칠 후 평소처럼 공원 산책을 나섰던 어느 날이었다. 여느 때와 같이 벤치에 앉아 멍하니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는데 먼 쪽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보니 공원 옆 주민센터 건물 쪽이었다. 무슨 행사가 있나? 호기심이 일었고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주민센터 2층 강당 문 앞에 이르자 문틈으로 경쾌한 노래와 함께 사람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살짝 열린 문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이 열몇 명가량 모여 원형으로 둘러서 있었다. 그들은 가벼운 체조 동작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모두들 표정이 밝고 즐거워 보였다.
순간 나도 모르게 문지방 너머 그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다. 나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웃고 노래하고 있다니. 왠지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다. 저 들어와서 구경하고 가세요. 누군가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니 중년의 여성 한 분이 웃는 얼굴로 서 있었다. 주민센터 직원인지 명찰을 달고 있었다. 나는 머쓱해져서 아, 저는 그냥 지나가던 길에 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그녀는 환영의 미소를 지으며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괜찮으시면 잠깐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셔도 돼요. 실버 공동체 모임이에요. 순간 머뭇거려졌다. 저 안으로 들어가 낯선 이들과 어울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전 그저 하며 물러서려 했다. 그러자 안쪽에서 몇몇 노인분들이 이쪽을 보고 손짓하며 웃고 계신 게 눈에 들어왔다. 새로 오신 분인가 봐. 어서 와요. 한 할머님이 밝게 외쳤다. 얼떨결에 나는 작게 목례를 했다. 마음속에서는 망설임과 호기심이 교차했다. 저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들 사이로 들어가면 어떤 기분일까? 직원분은 내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말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요. 다들 친구 사귀러 오신 거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녀는 내게 한 장의 전단지를 내밀었다. 알록달록한 글씨로 실버 커뮤니티 회원 모집이라는 제목이 보였다. 전단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일정과 사진들이 인쇄되어 있었다. 함께 요가를 하는 모습, 바둑 두는 노인들의 모습, 생일 파티를 하는 장면 등 활기찬 웃음이 가득한 사진들이었다. 나는 전단지를 받아들고 멋쩍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가슴이 벌써 약간 뛰고 있었다. 전단지 속 장면들이 낯설면서도 신기하게 느껴졌다. 저곳에 가면 나도 저런 표정으로 웃을 수 있을까? 그러나 곧 스스로를 달랬다. 에이, 난 안 될 거야. 난 워낙 오래 혼자 지냈는데 저렇게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긴 힘들 거야. 직원은 매주 월요일이랑 목요일 오전에 모임이 있어요. 시간 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라며 다시 한번 웃어 보였다. 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답은 피했다. 그리고 급히 인사를 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건물 밖으로 나오면서 가슴이 이상하게 뛴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에는 아직도 그 전단지가 쥐어져 있었다. 잔뜩 펼쳐본 탓에 이미 가장자리가 구겨져 있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전단지를 다시 살펴보았다. 실버 커뮤니티,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새로운 삶이라. 나는 전단지를 무심코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리던 탓이다.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나 혼자 앉아 있지만 머릿속엔 아까 보았던 밝게 웃던 노인들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분명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활기차게 지낼 수 있을까? 함께하는 새로운 삶. 나는 혼잣말처럼 그 문구를 읊조렸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금세 현실적인 생각이 밀려왔다. 저런 모임에 나간다고 내 삶이 크게 바뀌겠어? 괜히 번거롭기나 하지. 옅은 자조 섞인 웃음이 나왔다. 전단지를 슬쩍 폭에 접어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그렇게 마음을 접어두려 애쓰면서도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계속 고개를 들었다. 정말 저기 가면 좋은 걸까? 저 분들은 저걸 하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 걸까? 그날 밤 침대에 눕자 다시 아침에 본 광경이 떠올랐다. 낯선 노인들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 부르던 모습.
나도 저 무리에 끼어들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용기가 나지 않는다. 여러 생각이 엉켜 잠이 잘 오지 않았다. 한동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사람들 무리 사이에 홀로 서 있는 내가 나타났다. 3.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도전. 며칠간 나는 서랍 속에 넣어둔 전단지를 일부러 쳐다보지 않았다. 괜히 마음만 복잡해질 것 같아서였다. 여전히 매일 무료한 일상이 반복되었다. 아침에 눈 뜨고 혼자 밥 먹고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졸다가 산책하고 달라진 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과 똑같은 일상을 보내면서도 내 마음 어딘가엔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혀있는 느낌이었다. 문득문득 주민센터 앞에서 들었던 노랫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웃고 있던 노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애써 잊으려 해도 쉽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늦은 밤이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다시 거실로 나와 불을 켰다. 갈증이 나서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고 돌아서는데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낮에 사진 정리를 하다가 꺼내놓고 치우지 않았던 것이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조용히 앉았다. 손가락으로 액자 가장자리를 쓰다듬으며 지난 날을 떠올렸다. 아내가 마지막 병상에 눕기 전날 밤의 기억이 문득 되살아났다. 그날도 이렇게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다. 쇠약해진 아내가 내 손을 꼭 잡고 힘겹게 말했었다. 여보, 나 없다고 너무 외로워하지 말아요. 당신은 원래 정 많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꼭 건강 회복해서 예전처럼 사람들 만나고 웃으며 지내줘요. 난 그 모습 보는 게 제일 행복할 거야. 그때 나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걱정하지 마. 나 힘내서 잘 지내볼게. 그렇게 약속했었다. 하지만 막상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슬픔에 잠겨 세상과 담을 쌓고 지냈다. 미안해. 나는 사진 속 아내에게 속삭였다. 눈앞이 흐려졌다. 당신 말대로 얘가 너무 움츠러들어 있었네. 나답지 않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닦지도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다. 아내라면 지금의 나를 보고 뭐라 했을까? 아마도 얼른 집 밖으로 나가 세상을 다시 즐겨보라고 등을 떠밀었을 것이다. 그때 서랍 속 전단지의 존재가 다시 떠올랐다. 나는 눈물을 훔치고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반듯하게 접어두었던 실버 커뮤니티 전단지를 꺼냈다. 함께하는 새로운 삶. 문구를 다시 중얼거리며 전단지를 펼쳤다. 일정표를 보니 마침 내일 아침 10시에 주간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정말 가볼까?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다. 망설이지 말고 한번 가보자는 쪽과 괜히 어색하고 후회할지도 몰라라는 쪽. 나는 전단지를 들고 거실을 서성이며 한참을 고민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아침이 밝았다. 알람 시계 소리에 눈을 뜨니 평소보다 조금 늦은 7시였다.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전단지부터 다시 확인했다. 10시. 아직 2~3시간은 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붓고 얼굴이 초췌했다. 밤새 울기도 하고 잠을 설친 탓일 게다. 나는 오랜만에 면도부터 했다. 거칠게 자란 하얀 수염을 정성껏 깎고 머리도 빗어 넘겼다. 옷장 앞에 서서 뭘 입을까 한참 고민했다. 매일 집에만 있다 보니 변변한 외출복도 없었다.
그래도 제일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골라 입었다. 옷에 주름은 없는지 몇 번이나 매만졌다. 문득 이런 사소한 준비를 하는 것도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어 피식 웃음이 나왔다. 마치 첫 출근을 앞둔 사람처럼 마음이 설렜다. 집을 나서 주민센터로 향하는 길 내내 심장이 콩닥거렸다. 이렇게 가기로 한 게 잘하는 일일까?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다. 가다가 그만 집으로 돌아갈까 몇 번이나 망설였다. 그러나 주머니 속 전단지의 감촉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만 한번 가보는 거야. 안 맞으면 안 나가면 그만이지. 라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집 근처 주민센터 건물이 점점 가까워졌다. 9시 50분, 모임 시작 10분 전이었다. 주민센터 현관 앞에 멈춰 섰는데 손에 땀이 배었다. 자동문이 나를 향해 열렸지만 선뜻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안에는 벌써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는 듯했다.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나는 문 옆 벤치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려 깊게 숨을 내쉬었다. 갈까 말까 망설이는 내 모습이 우습기도 했다. 에라, 모르겠다. 가자. 스스로를 다그치듯 일어나 문을 통과했다. 다시 한번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향한 도전을 해보기로 마음먹은 순간이었다. 4. 함께하는 삶 변화의 시작.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잔뜩 긴장한 채로 자기소개를 마쳤다. 열 몇 명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었다. 아침 모임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지난번에 문틈으로 보았던 그 얼굴들이었다. 다들 따뜻한 미소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박수를 치며 환영해주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머쓱하게 자리에 다시 앉았다. 옆자리에 박 할아버지가 어깨를 토닥였다. 잘 하셨어요. 처음엔 누구나 떨리지. 그는 눈웃음을 지으며 내게 속삭였다. 나도 살짝 미소 지어 보였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묘하게 마음이 놓였다. 모임은 가벼운 체조로 시작했다. 다 같이 원을 그리며 서서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을 따라했다. 어색한 마음에 처음에는 몸이 잘 안 따라줬지만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 이정자 할머니의 구수한 구령에 따라 나도 슬슬 몸을 풀 수 있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우리 새로 오신 분도 아주 잘하네. 이 할머니가 내 쪽을 바라보며 힘차게 말하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싫지는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몸을 움직이니 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었다. 체조가 끝난 후에는 둥글게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진행을 도와주는 젊은 사회복지사 정민 씨가 오늘의 주제를 꺼냈다. 여러분, 이번 주 이야깃거리는 나의 옛 추억이에요. 돌아가며 짧게 얘기해볼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옛날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첫사랑 이야기부터 젊어서 고생했던 시절, 손주 자랑까지 다양했다. 웃음꽃이 피기도 하고 때론 울컥하는 분도 있었다. 나는 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맞장구를 치다가 내 차례가 오자 살짝 당황했다. 정민 씨가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었다. 저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긴장하지 말자. 속으로 되뇌며 입을 뗐다. 저는 사실 집에 혼자 있다가 용기 내서 이번에 처음 이 모임에 나와봤습니다. 와보니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다들 이야기 재밌게 잘하시네요. 엉성한 말이었지만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어주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금방 재미 붙일 테니 걱정 마요. 건너편에 앉은 김 할아버지가 힘내라는 듯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그 따뜻한 격려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다 함께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다. 간단한 노래였는데 가사가 참 좋았다. 함께라서 행복해요. 외롭지 않아 행복해요. 라는 후렴구를 부르는데 갑자기 코끝이 시큰했다. 몇 줄 되지 않는 가사에 어쩌면 내 바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일까. 나는 옆 사람들 몰래 눈물을 훔쳤다. 마지막까지 노래를 부르고 다 같이 파이팅을 외치며 모임을 마무리했다. 헤어질 때 몇몇 분들이 내 손을 잡았다. 다음에 또 봅시다. 잘 가세요. 조심히 들어가고. 짧은 인사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박 할아버지는 어느 동네세요? 나랑 방향 같으면 같이 갑시다. 라며 내 짐을 챙겨주었다. 알고 보니 그는 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신다고 했다. 우리는 동네 입구까지 함께 걸어왔다. 가는 길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박 할아버지가 농담을 섞어가며 말 걸어준 덕분에 금세 편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는 퇴직 전 교편을 잡았었고 몇 년 전 부인을 여인 후 이 모임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다. 나와 참 닮은 처지였다. 혼자 있으면 자꾸 아픈데만 더 아파오고 잡생각이 들잖아요. 여긴 나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아요. 박 할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의 주름진 눈가에 묻은 밝음이 부럽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사뭇 가벼웠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문득 깨달았다.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번도 무료하거나 쓸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모임에서 들었던 이야기, 함께 웃던 순간들이 자꾸 떠올라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나 참 이렇게 웃을 수도 있었네. 현관문을 열며 혼잣말을 했다. 거실로 들어서니 아내의 사진이 나를 맞았다. 나도 모르게 사진을 향해 말했다. 여보, 다녀왔어. 오늘은 좀 재밌는 날이었어. 아내가 정말 거기 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상상만으로도 코끝이 찡했다. 나는 사진 앞에서 한동안 오늘 겪은 일을 이야기하듯 중얼거렸다. 빈 집안에 내 말소리가 울렸지만 더 이상 그리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후로 나는 월요일과 목요일 이 모임에 빠짐없이 나갔다. 아침에 눈 뜨는 기분부터 전과 달라졌다. 모임 있는 날이면 마치 학생 시절 소풍을 앞둔 아이처럼 설렘이 일었다. 전날 밤에 미리 옷을 챙겨두기도 했다. 거울 앞에서 모자를 써보고 주름진 얼굴에 활짝 웃는 연습도 해보았다. 처음엔 어색했던 웃음이 차츰 자연스러워졌다.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귀찮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늘은 누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기대하는 내가 되었다. 모임 날이 아닌 때에도 변화가 생겼다. 동네 마트나 공원에서 아는 얼굴이 부쩍 늘었다.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들을 가끔 동네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예전엔 등 굽은 노인이 지나가면 남일 보듯 하던 내가 이제는 어르신, 안녕하세요. 먼저 말을 건네기도 했다. 혼자 걷는 길도 한결 덜 외로워졌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덕분인지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마음이 따뜻했다. 모임에서 배운 노래를 흥얼거리는 습관도 생겼다. 가사를 정확히 외우진 못했지만 함께라서 행복해요. 멜로디만큼은 기억났다. 어느 날은 아침밥을 지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다 스스로 놀라기도 했다. 내가 노래를 흥얼거리다니 그것도 혼자 있는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확실히 전보다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내 일상 전체를 조금씩 바꾸어 갔다. 함께하는 삶이 주는 힘이 이런 것인가 하고 새삼 느끼게 되었다. 노년의 새로운 재미.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모임에서 점점 더 많은 재미를 발견해 갔다. 몇 달 사이 우리는 함께 다양한 활동을 했다. 봄날에는 벚꽃놀이를 갔고 여름 초입에는 가까운 바닷가로 하루 소풍도 다녀왔다. 그 중에서도 잊지 못할 순간들이 많았다. 한 번은 모두 함께 근교의 산으로 가벼운 등산을 갔다. 출발할 때는 다들 우리가 이 나이에 무슨 산이냐. 투덜댔지만 막상 맑은 공기 마시며 산길을 오르니 청춘으로 돌아간 듯 활기가 솟았다. 이정자 할머니는 내 젊었을 땐 말이야. 라며 앞장서서 척척 올라갔고 우리는 뒤에서 헉헉거리며 따라가 웃음이 터졌다. 정상까지 오르진 못했지만 중턱 전망 좋은 곳에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을 때의 상쾌함이 아직도 생생하다. 김 할아버지가 배낭에서 몰래 챙겨온 막걸리 한 병을 꺼내셨을 땐 모두 박장대소했다. 여기 공기 좋은 데서 한잔 해야 마시지. 결국 종이컵에 돌려가며 한 모금씩 마셨는데 오랜만에 맛본 막걸리 맛이 그렇게 달고 시원할 수 없었다. 다들 얼굴이 붉어져서는 옛날 흥얼거리던 산노래까지 합창했다. 나는 평생 그렇게 우렁차게 웃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모임 날에는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시도해 보았다. 어느 날은 다 함께 미술 치료 수업을 들었는데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며 어린아이처럼 웃고 떠들었다. 내심 내가 그림을 다 그리다니 쑥스럽기도 했지만 이 할머니가 잘 그리셨네. 액자에 걸어둬요. 칭찬해 주시는 바람에 괜히 으쓱해지기도 했다. 또 한 번은 노래 교실에서 합창 연습을 했다. 젊을 때 노래방 한 번 안 가본 나였지만 모두와 같이 노래를 부르니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다. 음정 박자 다 틀리고 목소리도 갈라졌지만 누구 하나 흉보는 이 없이 서로를 응원해 주었다. 그러다 보니 다음번엔 내가 앞에 나서서 솔로 파트도 시도해 볼 만큼 용기가 생겼다. 그때 김 할아버지가 오, 우리 막내 용기 내는데. 하고 장난스럽게 야유를 보내 모두가 배꼽 잡고 웃었다. 사실 나는 모임에선 막내 축에 속했다. 72인 내가 거기선 가장 젊은 편이라 다들 장난스럽게 막둥이라 불러주곤 했다. 그 별명이 왠지 정겹고 듣기 좋았다. 평일 오후 심심할 때면 3, 4, 5 모여서 동네 바둑회관에 나가거나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기도 했다. 내가 처음 배드민턴 채를 잡았을 땐 휘두르다 허공에 헛스윙을 해서 모두가 깔깔댔다. 아이쿠, 형님 허리 나가겠소. 박 할아버지가 너털 웃음을 지으며 걱정 반 농담 반으로 소리쳤다. 나도 민망해서 머리를 극적였지만 곧 따라 웃었다. 몇 번 공을 주고받다 보니 금세 요령이 생겼다. 땀을 뻘뻘 흘리며 공을 주고받는데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싫지 않았다. 뺨에 흐르는 땀방울이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표처럼 느껴졌다. 예전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관절이 쑤셨는데 이상하게도 친구들과 함께일 땐 그런 생각보다 빨리 하나라도 더 쳐보자는 의욕이 먼저 들었다. 가장 즐거웠던 건 함께 보내는 사소한 순간들이었다. 모임을 마치고 근처 국수집에서 함께 점심을 먹으며 도란도란 나누던 이야기들, 비 오는 날 주민센터 마당 처마 밑에 모여 앉아 옛 가요를 합창하던 일, 무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 하나 입에 물고 서로 얼굴을 보며 웃던 기억들. 예전 혼자 지낼 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내 노년을 풍성하게 채워주었다. 하루는 박 할아버지와 단둘이 동네 영화관에 가기도 했다.
경로 우대 할인으로 공짜 표를 받았다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던 박 할아버지 모습에 나까지 덩달아 웃음이 났다. 우리는 팝콘 한 봉지를 나눠 먹으며 오래된 코미디 영화를 봤다. 사람 하나 없는 한산한 극장에서 둘이 실컷 웃고 떠들었다. 젊은 사람들이 보면 이해 못할 거야. 그치? 나오면서 박 할아버지가 배를 잡고 웃었다. 나도 눈물이 나도록 웃은 탓에 배가 뻐근했다. 이렇게 소소한 재미를 누리게 될 줄이야. 예전의 나로서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내 안에는 점점 활력이 넘쳤고 하루하루가 새롭게 기다려졌다. 예전에는 그저 흘러가던 시간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으로 차곡차곡 쌓여갔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재미도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직접 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6. 가족보다 더 가까운 인연.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제 내게 둘도 없는 벗이 되었다. 처음엔 그저 무료함을 달래려 모인 사이였을지 몰라도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걱정하고 축하해주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어느 늦여름날 내 73 생일을 맞았다. 사실 나조차 잊고 있었던 날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모임에 나갔는데 프로그램이 끝난 후 갑자기 불이 꺼지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어둠 속에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이내 생일 축하 노래가 흘러나왔다. 정민사회복지사가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켠 채 내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자, 오늘의 주인공이세요. 모두 박수치며 환호했다. 나는 순간 멍해져서 말도 잇지 못했다. 한참을 벙쪄 있으니 김 할아버지가 농담을 건넸다. 촛불 끄기 싫으면 내가 불어서 끌까요? 주변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나도 그제야 웃으며 촛불을 힘껏 불었다. 케이크 위에 작은 불꽃이 흔들리다 꺼지는 순간 가슴 속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노래를 불러주었다. 정민 씨가 말하길 박 할아버지가 며칠 전 내 생일을 물어봐 알려줬다고 했다. 알고 보니 박 할아버지는 회원들의 생일을 수첩에 적어두고 하나하나 챙기고 계셨다. 가족들도 바빠서 잘 못 챙길 테니 우리가 챙겨야지요. 그의 말에 나는 코가 시큰해졌다. 촛불을 끄고 난 내 앞에 케이크가 놓이자 이 할머니가 손수 챙겨온 미역국 보온병을 내밀었다. 생일 아침에 미역국 못 드셨지요? 집에서 좀 끓여봤어요. 쑥스러워하며 내미는 그녀의 손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급히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간신히 말을 짜냈다. 모두들 내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 속에 둘러싸인 기분이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예전에 맞았던 쓸쓸한 생일들이 떠올랐다. 아내가 떠난 뒤로 생일이라 해도 축하받기는커녕 그냥 그렇게 지나갔었다. 가끔 아이들이 전화로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라고 잊지 않고 말해주긴 했지만 정작 혼자 방에 앉아 있으면 그날도 다를 바 없는 외로운 밤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다. 케이크의 달콤한 맛보다도 친구들의 정성이, 진심 어린 마음이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깨달았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아내의 사진을 끌어안고 말했다. 여보, 나 오늘 이렇게 축하받았어. 이 사람들 참 고마운 사람들이야. 목이 메어 더 말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울었다. 기쁨과 그리움과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얼마 후엔 내 딸 가족이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에게 나는 모임 친구들 이야기를 신이 나서 들려주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자기 또래처럼 놀러 다닌다며 신기해했고, 딸은 내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아버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웃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 사위도 거들었다. 그러게요. 아버님 얼굴에 생기가 도십니다. 나는 멋쩍어 하며 그래? 내가 요새 좀 돌아다녔더니 건강해졌나 보네. 하고 웃었다. 속으론 이 행복을 아이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 뿌듯했다. 딸은 돌아가는 길에 슬쩍 내 손을 잡았다. 아버지, 좋은 친구분들 생기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저희도 마음이 놓여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 걱정 끼쳐서 미안했지. 이제는 괜찮다. 우리 부녀는 눈물이 그렁해져서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가족이 주는 위로와 친구들이 주는 위로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순간 나는 참으로 축복받았다고 느꼈다. 그 즈음 박 할아버지와는 더욱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집도 가깝고 처지도 비슷하다 보니 둘이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다. 어느 날 저녁에는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박 할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했다. 소탈하게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시장에서 소주와 안주거리를 사와 거실 탁자에 자리를 폈다. 그는 내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였고 우리는 어색함 없이 잔을 부딪혔다. 자네 참 많이 밝아졌어. 그는 첫 잔을 비우며 환하게 웃었다. 예전엔 좀 침울해 보였거든.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집에만 계시다가 억지로 나오신 티가 팍 났지. 내가 민망해하자 그는 손살에 쳤다. 다 그렇다는 얘기야. 나도 그랬으니까 우리 마누라 떠나고 몇 달은 말도 안 하고 지냈지. 근데 사람이 참 결국 사람 속에서 다시 살아나더라고. 그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나도 잔을 비우고 조용히 말했다. 저도 아내가 없어진 뒤로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사실 지금도 가끔 문득 너무 보고 싶고. 그런데 여기 와서 박 형님 비롯해 다른 분들 덕에 좀 살 것 같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멈췄다. 그는 내 어깨를 힘있게 잡았다. 형님은 무슨, 내가 2살 더 먹었지만 우린 친구야. 이제 서로 의지하고 삽시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도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요, 친구. 그날 우리는 밤늦게까지 지난 인생사를 주고받으며 이야기했다. 슬픈 일, 기쁜 일, 후회와 자랑거리들까지. 마치 오랜 막역지간처럼 터놓고 대화했다. 잔이 거듭될수록 어느새 서로의 눈물이 번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 눈물 끝에는 어김없이 따뜻한 미소가 따라왔다. 내 인생에 이렇게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했다. 그 이후로도 우리 모임 식구들은 서로에게 작은 힘이 되고 있었다. 김 할아버지가 무릎 수술을 받았을 땐 다 함께 병문안을 가서 병실을 웃음으로 가득 채워드렸다. 이 할머니가 손주 결혼식에 갈 때는 다 같이 손수 꽃바구니를 만들어 축하를 보냈다. 누군가 아프면 약을 챙겨주고 집에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었다. 서로의 자식들 안부도 물어가며 기쁨은 배로, 걱정은 반으로 나누었다. 어느새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혈육보다도 깊게 신뢰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7. 뜻밖의 갈등과 해결. 물 좋고 사람 좋은 우리 모임에도 예기치 않은 갈등이 찾아온 적이 있었다.
평화롭던 공동체 생활에 작은 파문이 일어난 것이다. 어느 가을 모임 날 새로운 얼굴 한 분이 찾아왔다. 최 할아버지라는 분이었는데 우리보다 약간 젊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모두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최 할아버지는 인사만 겨우 하고는 끝내 미소 한번 짓지 않으셨다. 처음 오시면 낯설 수 있으니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그날 프로그램으로 노래 교실을 하는 도중 일이 벌어졌다. 다 함께 옛 가요를 부르며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이정자 할머니가 새로 오신 최 할아버지께 건네며 말했다. 같이 한 소절 불러봐요. 노래 좋아하시죠? 그녀는 호의를 담아 마이크를 내밀었다. 그런데 최 할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손사래를 치더니 퉁명스레 내뱉었다. 난 이런 유치한 짓 하러 온 거 아닙니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노래를 부르던 목소리들도 뚝 끊겼다. 이 할머니는 당황해서 마이크를 내렸다. 주변 사람들이 어색하게 서로 눈치를 보았다. 정적을 깨고 김 할아버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이라 어색하셔서 그러지. 우리 다 그 기분 알아요.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최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다. 난 도저히 못 봐주겠소. 그는 거칠게 말하고는 강당 밖으로 나가버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모두 멍해졌다. 이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아이고,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다들 이어서 불러요. 라고 말했지만 이미 흥은 깨져버렸다. 모임이 끝나고 몇몇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아무리 처음이어도 그렇지. 예의가 없네.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너무 나쁘게만 보진 맙시다. 의견이 엇갈렸다. 나는 씁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처음 모임 나왔던 내 모습이 겹쳐 보였다. 나도 그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지만 혹시나 내가 적응 못했더라면 저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모임 날 최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할머니도 어디 불편하신지 나오지 않으셨다. 모두들 지난번 일을 마음에 걸려 했다. 쉬는 시간에 박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최 노인 댁 주소를 정민 씨가 알아냈다는데 우리 한번 가볼까? 나 역시 동의했다. 그냥 이대로 모임을 안 나오고 끝나버리면 서로 마음에 응어리가 남을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박 할아버지와 나는 버스를 타고 전단지에 적힌 주소지로 향했다. 물어물어 찾은 낡은 연립주택 2층에서 겨우 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한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다가 우리가 모임에서 온 사람들 이라고 여러 번 설명한 끝에야 조심스럽게 문을 여셨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우리를 맞았다. 집안은 불도 켜지지 않은 채 어둑했고 식탁 위엔 약 봉지가 널려 있었다. 갑자기 와서 죄송합니다. 저기, 지난번 일은 괜찮으신지. 내가 말문을 열자 최 할아버지는 겸연쩍은 듯 고개를 떨궜다. 미안하게 됐소. 내가 실례했지. 의외의 사과에 우리는 안도했다. 박 할아버지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몸이 안 좋으셨던 모양이네. 알고 보니 최 할아버지는 지병으로 심장약을 복용 중이었고 전날 밤 통증으로 한숨도 못 자고 나온 터라 예민해져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얼마 전 아내를 여인 후 억지로 자식 손에 이끌려 모임에 나온 거라고 했다. 사실 난 다 귀찮고 허무했어요. 가서도 다 쓸데없다 싶었소. 그는 붉어진 눈시울로 힘겹게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해가 갔다. 나도 박 할아버지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나도 익숙한 상실의 아픔과 절망감이었다. 우리는 한참을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다. 최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본인도 따라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고 했다. 자식들 권유로 모임에 와봤지만 노는 척 웃는 척 하는 게 싫어서 튕겨나온 거라고.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저도 사실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했죠. 근데 막상 마음 열고 어울려 보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군요. 아니, 많이 좋았습니다. 혼자는 아니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박 할아버지도 거들었다. 처음에야 어색하고 우울한 마음에 그럴 수 있죠. 우리 마음 압니다. 근데 다시 안 나오시면 우리가 섭섭해서 어쩌나. 최 할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희미하게 웃었다. 저 같은 사람도 다시 가면 받아줄까요? 내가 단호히 말했다. 그럼요. 다들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지난번 일로 상처받은 분들도 할아버님 마음 알게 되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며칠 뒤 최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모임에 나오셨다. 이정자 할머니도 그날 모처럼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일부러 최 할아버지 옆자리에 앉았다. 시작 전에 두 분이 무슨 얘기를 나누나 슬쩍 살폈더니 최 할아버지가 연신 고개 숙여 사과했고 이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팔을 토닥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 이윽고 모두 앞에서 최 할아버지가 정중히 한 말씀 하셨다. 저번에 제가 조금 예민해서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에그머니, 벌써 다 잊었어요. 앞으로 재미나게 같이 놀아요, 우리. 분위기는 금세 화기애애해졌다. 김 할아버지는 농담을 보탰다. 아이고, 우리 최 선생님, 그날 노래 부르기 싫다고 그냥 나가버려서 내가 얼마나 섭섭했다고. 다음번 노래방 땐 트로트 한 곡 예약해 놓을 테니 각오하셔. 모두들 크게 웃었다. 최 할아버지도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으셨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 모임은 더 끈끈해졌다. 작은 오해도 털어내고 나니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크고 작은 갈등은 있기 마련이었다. 중요한 건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란 걸 우리는 배웠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마음을 나누면 못 이겨낼 문제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렇게 우리는 더 단단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다. 8. 새로운 인생 철학을 배우다. 모임에서의 여러 경험은 내 생각과 가치관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늦은 나이라도 배우고 깨달을 것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다. 하루는 정민 사회복지사가 재미있는 제안을 했다. 어르신들, 스마트폰 교실 한번 열어볼까요? 대부분 우리 세대에게 스마트폰은 아직도 낯선 물건이었다. 나 역시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것 말고는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다. 처음엔 모두 고개를 저었다. 아이, 됐어요. 늙은이가 뭘 이런 걸 배워. 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정민 씨는 웃으며 태블릿과 스마트폰 여러 대를 가져와 우리 앞에 놓았다. 한번 재미삼아 해봐요. 손주들 얼굴도 보고 좋잖아요. 손주 얘기에 여기저기서 귀가 솔깃해졌다. 결국 우린 어색해하며 터치스크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나도 정민 씨의 도움으로 딸이 사준 스마트폰에 처음으로 손주들 영상통화를 시도해 보았다. 서툰 손길로 몇 번을 눌러 헤맸지만 결국 화면에 두 손주 녀석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할아버지, 와, 영상통화 하실 줄 알아요. 화면 속 손주들이 깜짝 놀라며 환호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친구들도 박수를 치며 함께 기뻐해 주었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새로운 것을 배우니 이렇게 좋은 점이 있구나 싶었다. 통화를 마친 뒤에도 한참 동안 가슴이 벅찼다. 이제 손주들 얼굴 자주 보겠네. 기술이 좋긴 좋아. 이 할머니도 본인의 휴대폰으로 손녀와 통화해보고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우리끼리 젊은 사람들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네. 그래도 우리도 해내지 않았어. 하며 웃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어보고 인터넷 뉴스를 보기도 했다. 세상이 참 많이도 변했지만 거기에 발맞춰 조금씩 배워가는 내 자신이 대견했다. 기술뿐만이 아니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배움이 있었다. 최 할아버지 사건을 겪으며 나는 경청과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살아온 환경도 성격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때때로 부딪힐 수도 있다. 하지만 귀 기울여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마음을 나누면 결국 오해는 풀리고 더욱 돈독해졌다. 젊은 시절에는 자존심이나 고집 때문에 쉽게 싸우고 남을 탓하곤 했는데 이제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완성된 인격체가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계속 익혀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은 모임에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나이 들어 알게 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각자 느낀 바를 돌아가며 말해보는 시간이었다. 모두의 말을 들으며 깊이 공감했다. 사람은 혼자 못 산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베풀수록 내 마음이 더 행복해지대. 늙었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진짜 내가 누군지 알아가는 시간이야. 선배 어르신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 닿았다. 내 차례가 되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젊을 때는 나이 들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제 자신이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는 걸 깨달았지 뭡니까. 하루하루가 새롭고 고마운 요즘입니다. 말을 마치자 박수와 함께 여기저기서 맞아요. 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저녁 하늘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젊은 날의 한낮 같은 열정과 속도는 없을지 몰라도 노년의 노을 같은 깊이와 아름다움이 우리에겐 있는 것이 아닐까. 해가 지고 나면 어둠뿐이라고 여겼는데 이렇게 멋진 석양을 볼 수 있지 않은가. 내 삶도 마찬가지였다. 노후는 그저 끝을 향해 가는 쓸쓸한 길인 줄 알았건만 마지막을 이렇게 황홀하게 물들릴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정말 배우는데 끝이 없구나. 하루하루 새롭게 피어나는 깨달음들이 내 가슴 속에 쌓여갔다. 늦게 철이 드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경이로웠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의 영정 앞에 섰다. 예전과 달라진 내 얼굴빛을 그녀도 알아볼 수 있을까? 여보, 나는 말이야. 나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참 오래 살다 보니 이런 것도 다 배우네. 당신 말이 맞았어. 난 아직 배울 것도 있고 할 일도 많아. 사진 속 아내가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는 듯했다. 나는 그 앞에서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내게 이런 변화를 선물한 모든 것들에 대해. 노후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창밖으로 한방눈이 소복이 쌓이는 걸 바라보며 나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본다. 1년 전 이맘때 나는 혼자 집 안에 틀어박혀 겨울 추위보다 차가운 외로움에 떨고 있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나는 참 많이도 변했다. 여전히 눈은 내리고 날은 추워도 내 마음만은 더 이상 싸늘하지 않았다. 오히려 창문을 열고 하얀 눈을 맞으며 아이처럼 설렘을 느끼고 있으니 말이다. 내일은 우리 실버 커뮤니티의 송년 모임이 있는 날이다. 모두 함께 모여 올 한 해를 보내며 잔치를 벌일 예정이다. 나는 이번 행사 준비를 도맡아 하느라 분주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집에서 나오지도 않던 내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사회를 볼 생각까지 하고 있다. 진행 순서지를 만들고 친구들과 장기자랑 연습도 했다. 박할아버지와 나는 듀엣으로 옛날 가요를 부르기로 했다. 연습하면서 서로 음이 틀어져 웃음이 빵 터지기도 했지만 그 순간마저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모두가 각자 재능을 펼쳐 보일 생각에 들떠 있다. 마치 학예회를 앞둔 학생들처럼 우리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올해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년간 방 안에만 머물던 내가 세상 밖으로 걸음을 내디뎠고 그 한 걸음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불러올 줄은 몰랐다. 무엇보다 소중한 친구들을 얻었다. 함께 웃고 눈물 흘리며 서로 기대고 아껴주는 사이. 그 덕분에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모른다. 이젠 혼자가 아니기에 다가올 시간들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어떤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된다. 아내를 잃고 한없이 어두운 터널 속을 걷는 기분이었는데 결국 그 끝에서 이렇게 따뜻한 빛을 만났다. 그 빛을 따라 걸어 나와 보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노년의 삶은 끝맺음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임을 나는 몸소 깨달았다. 나처럼 외롭고 지친 누군가가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다. 포기하기엔 우리의 삶이 아직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살아있는 한 배울 수도 웃을 수도 사랑할 수도 있다고. 늦었다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행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나는 아침에 눈 뜨는 순간을 진심으로 고대한다. 예전엔 그저 똑같이 흘러갈 하루를 견딘다는 느낌이었는데 이젠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생길까 하고 기대한다. 사진 속 아내에게도 더 이상 미안함만을 털어놓지 않는다. 대신 환한 미소로 내 소식을 들려준다. 여보, 나 오늘도 재미있게 살고 있어. 그녀도 분명 하늘에서 함께 미소 짓고 있으리라 믿는다. 노후는 결코 인생의 에필로그가 아니었다. 오히려 하고 싶지만 미뤄둔 일들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장이었다. 오랜 시간 속에 숙성된 지혜와 여유로 이제야 비로소 인생의 참맛을 아는 것 같았다. 매일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나는 남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 끝이라 생각했던 자리에서 찾아온 새로운 인연들, 새로운 배움들, 그리고 새로운 행복들. 이 모든 것이 모여 내 인생 이막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이제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보다 더 행복하리란 걸 믿기에 남은 여정을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맞이한다. 창밖의 눈송이 하나하나가 빛나듯 내 인생의 남은 순간들도 반짝이는 의미로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것만 같다. 참 잘 살아봤다. 마지막까지 새로운 삶을 살았구나. 지금까지 70대 오씨 할아버지가 실버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외로움을 극복하며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간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난 사연이나 행복한 노후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꿔줄 지혜를 배송하는 지혜배송이었습니다.